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와 멕시코가 공동 주최한 세대 평등 포럼의 일환으로 기획된 남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올해 마지막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8일 첫 번째 저희 토론회가 있었죠. 성평등을 위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조윤숙 외무부 내의 그 성평등 대사님과 그리고 로슈포르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대담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프랑스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밤 저희들은 3차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16일간의 운동의 맥락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매일매일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저희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패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혜 부연구위원님, 서승희 센터장님, 그리고 클레르 기로 전 사무총장님, 알리스 게이로 대표님,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저장을 맡으신 그 윤지소 연구위원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주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를 이제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개회식 때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의 윤지소입니다. 오늘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의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저희 토론회는 젠더 기반 폭력 철폐를 위한 16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학과가 함께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디지털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폭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2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다큐멘터리를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혹시 함께 보시지 못한 분들께서 시청하시지 못한 분들께서 다큐멘터리 시청을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그 한글 자막이 포함된 다큐멘터리 영상이요. 그 링크가 지금 프랑스 대사관 문학과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링크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회의 두 번째 섹션인 그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은주 소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정치 연구에 매진해 오셨고요. 또 아주 최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구과제인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함께 김은주 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입니다. 어제 11월 25일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젠더 기반 폭력 철폐를 위한 16일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가 되는데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두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좀 전에 일부에서 이제 시청하셨던 프랑스의 플로랑스 에노 감독과 미리암 르로이, 발음이 좀 어색할 겁니다. 네, 감독이 만든 한국어 번역으로는 더러운 여자로 되어 있는데요.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의 어떤 심각성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측 패널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프랑스 측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레 기호 프랑스 양성평등위원회 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는 알리스 케호 프랑스 성폭력 대응위원회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현장에 나와 계신 한국 측 패널 분들이십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좌석에는 없으시지만 방청객에 나와 계십니다. 리셋 대표이십니다. 리셋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현장 활동단체로서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화면에는 그 활동가 분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이 토론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리셋 활동가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프랑스 대사관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신 분들은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혹 다큐멘터리를 보지 못하고 지금 토론회에 합류하신 분들에게는 다큐멘터리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패널분들의 간단한 소감을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PT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질문을 남길 때는 꼭 어떤 분에게 질문할 것인지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온라인상의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분들이고 저 하얀 박스에 있는 두 분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님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통계적 자료들을 보면 그 수치로 조금 알아보면 세계 여성들의 73%가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남성들에 비해서 27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41%가 실제적인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고 또 24%는 가족의 신변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55%는 스트레스와 장애 불안장애증을 앓게 되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76%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32%는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피해 여성들과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가해자들은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자기의 언어와 견해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사이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가해자들은 비록 익명이기는 하나 정신병자나 괴물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아주 좋은 이웃의 얼굴로 와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심지어 딸을 가진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은 소셜미디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차별과 여성 혐오가 온라인을 매개로 해서 증폭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오류로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시스템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법원, 입법자들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증오의 담론을 옹호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플랫폼에 있어서 증오와 혐오 담론은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폭력은 공적 토론의 장을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들의 존재와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큐멘터리의 내용입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패널분들의 소감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인 제가 해야 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제시할 겁니다. 5분입니다. 3분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좀 맞춰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끌러의 기호 사무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여성 위주 외교가 지금 이렇게 잘 발동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통역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살피드라고 하는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흥미롭고 이 성차별적이고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 상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가시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그 성적 지향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해자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극우적인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고 여성들이 의견을 내면은 자신들의 그런 전통적인 여성들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이 사회적인 질서에 반항하면 그러면 이 여자들은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런 여러 주체들에게 이 기술의
여성 복합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복합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의 안전은 기본권이기 때문이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의 여성주의자들 1세대들은 이 여성들이 교육권과 표현하는 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원하는 직업들을 행사할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는데요. 아직도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또한 민주적인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플랫폼이 이 혐오를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토론을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이런 운명이 아니라고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싸웠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싸움을 이 투쟁을 지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셋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남성 정치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3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프랑스 대사관 문학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조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다큐멘터리의 끝을 보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폭력이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현실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폭력들의 가해자들을 사실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 피해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목소리를 저희들이 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Il est sain et légitime d'interroger la responsabilité des géants du web, leur politique de modération et l'élaboration de leurs conditions d'utilisation. 웹에서 이 Et je crois que 인터넷을 les réseaux 어떻게 sociaux ne sont pas 사용하는지에 indépendants de 대해서 leur époque. 그것에 Et donc ce 대해서 documentaire 의문을 montre très 제기해서는 안 justement dans 된다고 quelle 생각을 mesure 합니다. les 다큐멘터리를 conséquences sur les victimes 보면 relèvent bien de la vraie vie. Les réseaux 일상생활에서 sociaux sont également 피해자들이 la vraie vie. 어떻게 Et ils sont au reflet de notre 일상생활에서 그 société. Alors 피해자들이 bien sûr, 어떠한 en 피해를 forme de miroir 겪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grossissant, 있지만 ça 어쨌든 tient SNS도 au 이들의 relatif 일상생활이고 anonymat qui a 이들의 été 진짜 mentionné dans le documentaire 인생입니다. et précédemment, et aussi à l'effet de 물론 masse. 익명성이라는 Mais 것이 분명히 les femmes qui 가해자들한테 s'expriment 존재를 dans le 하고 있지만 documentaire ont toutes en commun d'être des 지금 femmes publiques. Elles sont 다큐멘터리에서 journalistes, elles sont 여성들을 humoristes, elles 보면은 sont femmes 대부분 politiques 공인입니다. ou autrices. 그래서 Et elles ont osé 방송인이거나 prendre la parole. 작가이거나 Et les réseaux sociaux 기자이거나 leur ont 그래서 permis de le 목소리를 faire. Les 낸 réseaux 거죠. sociaux leur ont 그리고 donné de la SNS를 visibilité. 통해서 Et je crois 이들의 que ce qui 가시성을 nous réunit ce 보여주고 soir,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les enjeux 했습니다. sont absolument majeurs. Parce que les 어쨌든 réseaux 저는 sociaux 제가 가장 constituent un 중요하다고 formidable 생각하는 espace de 것은 parole pour les minorités SNS가 정말 qui se 중요한 trouvent 이유가 régulièrement, 이런 que ce soit en ligne ou 소수 hors ligne, 집단들한테 réduites au silence, 목소리를 낼 수 poussées 있도록 en dehors de 해주기 l'espace public. 때문이죠. 사실 Et je 온라인상에서나 m'adresse à vous ce soir, en 오프라인상에서 particulier en tant 침묵을 하게 que 되는 rapporteur 사람들한테 du 의견을 rapport du 줄 Haut 수 Conseil 있도록 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sur les violences 했습니다. faites aux femmes en ligne. On y 저희들이 reviendra. 그 프랑스 Mais dans mes nouvelles 성폭력 대응 fonctions 위원회 aujourd'hui, 대표로서 à la Commission 저희가 indépendante sur 무엇보다 l'inceste 주장하는 et les 것은 violences sexuelles faites aux enfants,
qui a été installée après ce qu'on a appelé le mouvement MeToo Inceste sur les 위원회는 réseaux sociaux en 미투 France. Suite à la 인센스트라는 그 publication de 캠페인 l'ouvrage de 이후에 Camille Kouchner 저희들이 qui 이 s'appelle La 위원회를 Familia 설치를 Grande, 했습니다. des milliers de victimes, 베르나르 par 쿠슈네의 solidarité et par 딸이 그 쓴 l'urgence de le 책이 dire, 발표된 다음에 se sont 미투 rassemblés sur les réseaux 인센스트 sociaux pour dire les violences 움직임에서 qu'elles avaient 저희들이 이제 subies dans leur 이런 위원회를 enfance. Et 만들었고 sans les réseaux 프랑스에서 sociaux, ces femmes se seraient 어떠한 senties 피해가 seules. 있었는지를 Les réseaux SNS sociaux leur ont 상에서 permis de se 처음으로 retrouver, 말을 de se 하게 rassembler par 되었습니다. milliers et de SNS가 dire 없었을 때는 il faut que ça 사람들이 이런 cesse. 목소리를 Et je 내지 crois que 못했습니다. tout au long de la 그렇지만 soirée et 지금 tout 이제 au long de 수천 débat, 명이 모여서 il 이제 faut 더 이상 impérativement qu'on 이러한 garde en tête 이러한 ce pouvoir 폭력의 formidable 그 고리를 des réseaux 끊자라고 이제 sociaux 목소리를 내고 et les 있습니다. enjeux SNS는 éminemment 정말 큰 politiques de la place des femmes 파워를 가지고 있고 démocratiques 여성들이 sur les réseaux sociaux et 민주적인 sur 그 l'espace 목소리를 public 낼 que 수 있도록 constitue 민주적인 le 위치를 cyberespace. 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SNS가 그러니까 약자의 소수자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로서 그리고 광장으로서 갖고 있는 의의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바로 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목소리 존재를 이제 지워나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 측 패널분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정희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분입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던 다큐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큐에서는 뭐 주로 언론인, 정치인, 사회운동가,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공격과 피해 사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인들만 공격 대상이 된다거나 이들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혐오를 경험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 자주,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혐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큐에 나타난 사례들은 한국에서는 여성이나 성소수자, 이주민, 이슬람교도, 장애인, 뭐 심지어는 이런 정체성들을 둘 이상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더 쉽게 혐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경험들의 단면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면서 좀 공격의 성별성이 명확히 좀 드러났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수많은 공격들을 모아보면 마치 같은 남자가 같은 여자를 모욕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남성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남성에 대한 공격은 그 가족 중에서 여성에 대한 공격을 한다거나 여성을 통제하고 단속하지 못한, 그래서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여성을 통해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방식들입니다. 남성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조차도 그 남성을 여성화하는 방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성에 대한 폭력에서조차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일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도 지적을 했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여성 혐오의 가장 커다란 해역 중에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침묵시키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공론장에서 여성을 추방시키고 여성들이 성별을 감추도록 하거나 아니면 남성인 척하도록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들이 있고 그 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폐쇄 커뮤니티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식. 그래서 어떤 이런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그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돌도록 만들고 사회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이 커다란 문제인 것 같고 그 결과로서 온라인에서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목소리들만 남고 혐오 발언만 남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일반 시민의 여론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생희 한국사이버 성폭력센터 대응센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서승희입니다. 저 또한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단체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을 하면서 마주했던 현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인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 여성에 대한 사이버 폭력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성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같은 맥락과 익히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익숙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고요.
또 그 다큐에서 등장하셨던 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자신의 폭력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피해를 지원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언어화해서 제도적으로 잘 들리게 전달할 수 있을지 부분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핍진하다, 언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경험들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들렸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 제가 같은 지점에서 또 인상적으로 느꼈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같은 남자가 같은 여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메시지들이 반복된다. 이것 또한 저희가 피해 지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느꼈었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성적인 괴롭힘과 폭력들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똑같은 말들, 계속 똑같은 언어.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마치 이 다큐의 제목처럼 문란한 여성, 더러운 여성. 이것을 통해서 그 여성의 사회적 온전함을 헤쳐나가고자 그리고 공연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지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인 화두가 되기는 했지만 그 화두의 쟁점이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래서 저희 단체 또한 그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에 대응의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거기에 집중하기는 했으나 아쉬운 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법, 정책, 제도 인식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과는 다르게 이전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방식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큐를 통해서도 저에게도 언어와 또 다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있는 우리 리세 대표님께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셋 대표 최서희라고 합니다. 리셋은 지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익명의 여성들이 조직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최근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성착취 단체방에 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지원해 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리셋에서는 해당 부분 이러한 유형의 폭력 그리고 특히 이러한 유형의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온라인 언어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런 죄로 처벌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 언어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성범죄의 범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의 세부 사례를 공유하겠지만서도 이런 행위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면은 얘기가 나왔지만 소셜미디어, SNS라는 아고라에서 여성들을 내쫓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온라인 언어 성폭력의 기전은 모두 아시다시피 여성 혐오가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신기한 건물이 있으면 친구들과 공유하듯이 현재 저희가 마주한 한국 현장의 가해자들은 그 정도로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해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증오감과 적대감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SNS상에 표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다큐멘터리에서는 여러 공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국 현장에서는 누구나 이러한 유형의 가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SNS에 내가 나의 즐거운 사진, 오늘 이런 토론회에 참석해서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이런 호텔에 갔댄다, 그 이유만으로도 이런 온라인 언어 성폭력의 가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가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해자성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을 더 나아가서 가해자 군들이 어떤 집단인지를 살펴보았는데, 다큐멘터리에서도 좋은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강연을 나갈 때마다 이제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이 일반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온라인 언어 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감의 표출이나 적대감의 표출이 일부 사실상 다수의 남성들에게 어쩌면 문화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이 뜻깊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쯤에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후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토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프랑스에서의 온라인 젠더 기반 어떤 폭력의 실태들을 잠깐 엿보긴 했습니다만,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의 실태가 어떤 수준인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레스케 호 대표님께서 프랑스의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실태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5분입니다. Parfait. 네, 감사합니다. Alors moi, je voudrais commencer par revenir un peu sur l'émergence de la problématique du cyberharcèlement dans l'espace public. 공공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권력이 이러한 문제를 접근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쯤에 이제 사이버 성폭력을 학교 폭력의 그 연장선상에서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디지털 툴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SNS, 그리고 이러한 툴들이 이제 가해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학교 폭력의 형태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13살짜리 마리오 펜느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학우들한테서 이렇게 온라인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온라인상에서 학교 폭력을 온라인 폭력을 당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일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고 정치권 내에서도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육부에서 몇몇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수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 교육부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부모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2014년도에 사이버 폭력은 또한 그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되고 그때 사이버 폭력이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어떤 성적인 폭력으로 인정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일어났었던 당시의 기사에 보면 당시의 그 조항에 보면은 도덕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조항에서 디지털 툴을 사용을 했을 때 가중 처벌이 된다는 그 조항이 첨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법은 남녀 실질적인 평등에 관한 기본법 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개정 사항이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강간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폭력으로 규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다른 이제는 그 여성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이제 이런 그 여성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후에 SNS상에서 그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성적인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는 여성들이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Women Against Twitter라는 단체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이 단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이러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위터 플랫폼에서 트위터가 중재하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여성의 날을 맞아서 해시태그 우민 보이콧 트위터라는 해시태그를 이제 그 캠페인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그리고 플랫폼상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클레르 기로와 함께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성폭력 대응 위원회라는 곳은, 그리고 성평등 최고 자문 회의라는 곳은 남녀의 그 평등에 대해서 문제를 논하는 자리인데요. 어떤 회의냐 하면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다양한 부처 간에서,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법무부나 이런 부처의 전문가들이나 그리고 여성운동 단체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혹은 의회를 대상으로 남녀 평등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우리 성평등 최고 자문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여성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 공간에서 공공 정책이 전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성차별적인 모욕적인 그러한 그 농담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것이 증폭이 되고 이것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18년도에 우리들이 주장한 것은 디지털 툴로 인해서 이러한 그 폭력에 대해서 가시성을 높여주긴 했지만 이게 새로운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들이 우선 피해자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절대 다수가 남성이고, 이들은 남성 지배의 욕구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긋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여성들의 지위를 통제하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이든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이든지 아니면 자기네 가정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가하는 것이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진행했던 활동 중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다는 것인데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따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플 간의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인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버 스토킹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치 파악 앱을 사용을 해서 부인이 어디를 가는지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SNS를 몰래 보면서 계속 부인이 어떤 부인 아니면 전 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이제는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동 제한 조치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피샤 계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리벤지 폰이란 포르노 계정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동의 없이 그런 음란물이나 음란 사진을 올리는 것이죠. 슬러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처럼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젊은 여성에 대해서 젊은 여성의 동의 없이 그러한 음란물 사진,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여자애들, 13살, 14살, 이런 그 여자들의 사진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 중에서 240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23만 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이 13살짜리, 14살짜리, 15살짜리 소녀의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툴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디지털 툴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공 영역에서이든지 사이버 공간에서든지, 그리고 커플 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넘겼지만 말을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좀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한국은 이미 지난 2020년 텔레비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현재 그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의 실태는 어떤가요? 김정혜 박사님. 5분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뭐 특별한 사례나 통계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의 젠더 기반 폭력은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게시물, 댓글, 온라인에서의 소통 자체가 널리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에서의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되고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 혐오를 토대로 한 젠더 폭력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피해 구제 방안이 없기도 하고, 이런 그 피해 구제 방안이 없는 경험을 축적한 결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 구제를 아예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신고를 해도 신고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하죠. 개별적인 사건들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라고 공격한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혐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데 기여한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정상화라고 하는 점 때문에 실제 세계라고 부르는 오프라인에서의 담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는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구별하는 것조차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혐오 표현이 행해지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고 하는 영역이 그냥 온라인 혐오 표현이니까 온라인에서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고, 이 온라인에서의 혐오가 일부 문화로서 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순응하는 태도가 조성이 되고 이것이 오프라인까지 쭉 확산이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 커다란 문제는 정치권과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런 것들이 경청해야 할 하나의 어떤 의견,
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의견들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지점이 아니라 누구를 차별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종 공공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가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집단의 정치적인 의견인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년의 범주에 여성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공적인 의견으로서의 지위를 그 공적 영역에서 부여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국가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반응을 해주고 국회에서는 뭐 차별금지법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혐오 발언하는 집단에게 토론자의 절반을 할당을 해주면서 공론장에서 혐오를 확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와 다양한 층위의 공적 행위자들이 차별적인 혐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혐오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차별적인 환경에 기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국에서 차별에 기반한 혐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공식화되고 정상화되고 있는, 그래서 혐오에 대한 공적인 협조, 동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혐오가 증식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혐오 발언, 개인에 대한 혹은 집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발언,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모 정당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토론회를 하면서 차별주의자들에게 가짜 뉴스와 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아주 할애함으로써 또 국회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장소가 돼버린 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프랑스나 한국이나 그 온라인상의 어떤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하고, 프랑스와 지금 발표자들의 의견만을 좀 들은 거에 의하면 조금의 양상이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그 온라인상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정부나 어떤 국회 차원의 법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대응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 기호 총장님,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들을 지시하고 있는가요?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리스 게로 님께서 이런 공공화 토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보고서에 대해서도, 남녀평등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여성평등 최고자문회의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입법화를 위해서 진행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상이 예를 들면은 이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요. 2017년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로 이런 것들이 범죄로 규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성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성폭력이 조금 더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의 성희롱 아니면은 강간 위협 이런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가능하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폭력도 당연히 범죄로 규정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었었고, 그리고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벤지
포르노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대의 동의가 없는 동의가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몇몇 가지 구멍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서 이런 레이드, 이런 그 공습에 대해서, 온라인 공습에 대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은 이 가해자가 한 가지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거를 온라인 폭력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폭력으로 규정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가해자들이 각각 한 번의 메시지만, 폭력적인 메시지만 보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본인이 자기가 이런 레이드에, 이런 공습에 참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SNS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의 기한 내에 이 SNS가 이 사용자들의 그런 어떤 보고나 어려움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부당한 컨텐츠나 폭력적인 컨텐츠가 포스팅이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 플랫폼은 24시간 내에 그것에 대해 대응하고 삭제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법에서 이런 24시간에 대한 대응을 규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그런 근거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경우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 보호 간의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차원에서는 조금씩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커플 내에서의 폭력, 그리고 온라인 기술 툴을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스토킹이나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고,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이런 온라인 성매매 광고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그 규모에 맞는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난번 연구하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반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한 번의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거의 박제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반복성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도 아마 이 반복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요? 김정혜 박사님, 5분입니다. 네, 지금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전한 사회 질서 위반에 대해 처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다, 도덕을 해한다, 이래서 규제 대상이 되지만 젠더 폭력으로서의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혐오를 일으키고 혐오가 또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의 차별과 혐오의 상호작용 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에 기초한 사회 질서를 침해한다든가 아니면 평등한 사회 질서를 침해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법리 구성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법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통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오 범죄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혐오 범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동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가해자의 내심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판단이 모호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이나 혐오 범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지금 차별금지법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만연해 있는 차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 혐오가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상당한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수반했을 때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범죄들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예침해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지 성적인 모욕이고 성차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외적 명예의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협박의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이용해서 피해를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또 사회의 차별을 존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상황. 그래서 성적인 폭력이라는 성격, 구조적 폭력이자 집단적인 폭력으로서의 속성은 법에서는 사라집니다. 성폭력 처벌법 또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에서도 여성 신체에 대한 범죄자 개인의 성적 공격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법에 담지 못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었고요. 디지털 성폭력도 불법 촬영이라든지 촬영물의 유포, 소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뭐 등등등 주로 촬영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조항들이 생기고 계속 보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로 분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지 않은 성적 폭력의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음성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부 있을 뿐이고요. 일상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성적인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개인정보와 성적인 모욕을 조합해서 배포하는 경우는 디지털 성폭력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젠더 폭력이 스토킹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에서 스토킹 범죄는 이전에도 일부 처벌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개별 법률로서 만들어진 것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 스토킹 정의 자체가 굉장히 좁고 제한 조치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복성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개념상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아니지만 스토킹 행위의 범주에 집어넣고 뭔가 접근 제한 조치 같은 것들은 할 수 있게 해두기는 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적용을 지켜보고 평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해석이 협소해질 위험성은 그동안의 어떤 관행을 봤을 때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 불안감, 공포심 이런 것들 일으킨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직접적으로 협박의 언어를 담지 않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위협이 실질적인 위험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가능성 같은 것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스토킹이 여성 혐오와 만났을 때 그 위험과 영향이 더 증폭된다고 하는 지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좀 잘 적용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느끼는 온라인상의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랑스나 지금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문제 의식을 갖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정부의 무관심과 어떤 부실한 내지는 미흡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제 현장 활동가들의 어떤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이제 현장 활동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온라인상의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현장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장님과 그리고 리셋 대표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승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장님께서 지금 현장 활동 현황 한국은 어떠한지 또 사이버 한사성에서 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단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대응을 하고 피해 지원과 함께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2030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조직인데요. 작년도 2020년도 저희 단체 상담 통계를 보면 상담 유형에는 불법 촬영 그리고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온라인 그루밍, 성적 이미지 합성 그리고 성적 괴롭힘, 불안피해,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례는 20%가 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김정혜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사이버 스토킹 등의 기타 사례까지 합치면 20%가 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왔다시피 사이버 성폭력 주제에 있어서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중심으로 먼저 화두가 되었었다 보니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방식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 제도, 인식 모두 거의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느끼는 큰 한계는 이런 행위를 성적인 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한국에서 이런 성적인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그나마 적용 가능한 성폭력 처벌법은 성폭력 처벌법 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협박죄 같은 것들은 이제 성폭력 처벌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분들께서도 적용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국선 변호사 선임 같은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폭력 처벌법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그림, 음향 등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의 구성 요건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례들을 이 법으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모여져 있는 메신저, 단톡방, 텔레그램 성착취 방 같은 그런 방에서 특정 여성에 대해서 수많은 남성들이 성적으로 품평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런 집단적 괴롭힘이 있었을 때 이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법이. 그리고 또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마치 이제 전시성폭력 피해자를 이제 모욕하면서 너는 위안부처럼 다리를 벌려서 뭐뭐하는 무슨 년 이렇게 정말 심각한 언어성폭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타인에게 도달한 건데 왜 적용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이 법의 구성 요건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욕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있다라고 해서 또 경찰에서 내사 종결하는 그런 사례가 돼버리곤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본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경험한 성적 괴롭힘들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지원 단체에 접촉도 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가서 신고할 용기도 못 내기 때문에 상담 통계에서도 굉장히 축소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기를 내서 대응하고자 했을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도 없고 여러 가지 지원 체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례로 별것 아닌 일, 아무 일도 아닌 일로 경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큐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정책과 법의 결정권자들이 이런 폭력에 전혀 노출될 일이 없는 중년 남성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법의 새로운 입법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 입법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이버 성폭력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을 산업구조, 문화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런 폭력을 눈 감으면서 돈을 벌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문제, 이런 산업 구조, 그리고 이 여성을 물란 여성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거나 혹은 이 폭력 자체를 즐기게 되는 문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를 함께 분쇄해 나가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에게 대안들이 더욱더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시민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폭력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문화적 차원에 있어서 기술 프레임이 아닌 시민성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작년 우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회로 넘어갔을 때 이 문제를 다루던 우리 남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얼마나 이 사이버 성폭력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어떤 무지를 드러냈던 일들이 남자 청년 남성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성장 통과 같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온 여성, 대한민국 여성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 해도 뭐 디지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20대, 30대의 세대들이 사용하는 것만큼 사용 빈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청년 세대들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 애들이 특히 이제 청년 세대 여성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어떤 의회의장에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토론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클레르 기호 대표님인가요? 그분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 디지털 툴을 사용했을 때 가중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학교 폭력 시 디지털 툴을 사용했을 때 뭔가 이렇게 가중 처벌한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요. 보통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글쎄요, 가볍게 처벌하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하기는 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학교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네, 그 문제 특히 이제 우리 10대들이 사실상 이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10대 피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리셋 대표님께서는 이제 리셋의 활동과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 활동가들의 현황들을 좀 함께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잠시 언급할 부분이 있는데 앞서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회 청원을 리셋해서 청원을 올렸었는데요. 당시에 국회 청원 1호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허위 영상, 사실 사건 청원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사건들이 아닌 허위 영상물이라는 딥페이크라는 측면에만 강조를 해서 이런 허위 영상물들을 가해자들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정말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도 했었고, 지금 좌장님께서 언급하신 말은 청년들이 자라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 발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려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전 법무부 차관이자 현 검찰총장님이시라는 점을 좀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 계속 순서여서 시간을 조금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리셋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본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온라인 언어 성폭력 관련해서 현 시점이 한국에서 어떻게 범행이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에 다큐멘터리에 대한 소감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스포츠고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 현 세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디스인사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무려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유튜브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용률이 5위에 달하는 거대 규모 사이트고요. 본인들도 스스로를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이 사이트의 의견을 참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이트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자 온라인 언어 성폭력의 주범들이 모인 곳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정도 소개를 하자면요. 대한민국에는 여자 중학교가 많지요. 그런 여자 중학생들이 같은 반 아니면은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거나 과제 얘기를 하는 그런 오픈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주소만 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디스인사이드 내에서 남성들이 해당 오픈 카카오톡방의 주소를 공유하며 의도적, 악의적으로 이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어린 여자 중학생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당 톡방에 여러 가지 성적인 발언들이나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성착취물이나 심지어는 이제 다크웹 등에서 공수해온 처형되는 사람들의 사진이라든지 목이 잘린 사진들을 대거 업로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건 역시 제대로 된 경찰 처벌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묻힌 채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디스인사이드에서 특정 올림픽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온라인 언어 성폭력을 가했었고요. 심지어 국내 미성년 선수에게 강한 가해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소속사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디지털 공간이다 보니까 자국 선수들은 물론이고 타국 선수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가해가 자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언어 성폭력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그 선수의 과거 사진이라든지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사실상 이제 온라인 스토킹과 경합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 활동가를 모집하는 그런 채팅방에 들어와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들, 너를 뭐 차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자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말 일상적으로 나와 같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본인이 재미있으니까 단체가 몰려가서 하고 있고, 이게 내가 속한, 내가 내 집단으로 규정한 우리 커뮤니티의 문화라고 받아들이면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언어 성폭력 자체가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여러 플랫폼의 성착취 단체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활동가들도 있고 경찰이 위장 잠입 수사도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가해자들이 그 성착취 단체방을 단계별로 나누어 상위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상위방에 들어가려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돈을 내거나 공유를 하거나 어떤 범죄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로 제일 손쉽게 일어나는 것이 온라인 언어 성폭력입니다. 특정 여성 연예인도 그렇고요. 정치인이나 어떠한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서 이 상위방에 들어와서 성착취물을 얻으려면 해당 여성을 대상으로 보통 이제 상위방을 운영하는 남성 가해자의 마음에 들게 그 남성 가해자가 성적인 욕구가 들게 온라인 언어 성폭력을 자행을 해서 심사를 통해 가장 잘 가해한 사람들을 상위방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온라인 언어 성폭력의 범주가 일반인들에게 이제 성적 욕망을 불러키기 불가능한 수준의 괴기한 말들까지 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신체나 성기는 물론이고 내장기관까지 언급하는 그런 가해 행태를 과연 현행법으로 이제 통신매체 음란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성적 욕망으로 일반적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부분 해결해야 되는 공백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언어 성폭력이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말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여성들이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가 증폭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인사이드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던 도중에 한 인스타그램 여성 인플루엔서 분의 라이브 주소가 바로 공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그 여성 인플루엔서의 라이브에 들어가서 채팅으로 여러 가지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대응을 우선 하시면은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안다. 그러면 관심을 모였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좋아하고 더욱더 범행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종료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었으니까. 그러자 온라인 스토킹으로 바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해당 인플루엔서 분의 사진이나 지인분들의 어떤 내용들 이걸 정보 털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성착취 단체방이나 아니면 각 사이트를 이용하는 가해자들끼리 피해자의 어떠한 신상 정보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상금 같은 식으로 걸기도 하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어져서 온라인 언어 성폭력에서 온라인 스토킹이 됐다가 불법 합성이나 다른 범죄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우 힘든 그런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리스 으르케호 대표님, 혹시 프랑스에서 그 현장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현장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늠은 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러한 행태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치외 법권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성폭력에 대부분 여성 피해자들이나 아니면은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조직해서 이에 대응합니다. 프로노 라윈느라는 기자 출신의 페미니스트 단체가 2014년도에 조직이 되었고 여성들을 미디어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을 미디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많은 여성 기자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다큐멘터리에서도 봤던 그 나디아담 같은 기자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자원봉사자 기자 여기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러한 그 피해자들을 도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스크린 캡처를 어떻게 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도와주고
계정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그러한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보가 아예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정보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 온라인 수사기관에 어떠한 정보를 줘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SNS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어떠한 정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의 계정을 폐쇄를 해달라는 이러한 그 절차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톱피샤라는 2020년 3월에 조직이 되었던 그 단체가 있는데요. 스톱피샤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피샤 계정을 이제 계속 쫓으면서 이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피샤의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젊은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파워가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단체들이 조직해서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이제는 행동가들의 번아웃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자원봉사의 형태로 계속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번아웃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2016년도에 만들었던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목표는 이제는 피해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였는데 2018년도 7월에는 이제 그런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그 공공기관의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활동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대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활동을 중단을 선언한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결국에는 아무런 그 여건이 없는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기관에게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위탁을 하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피곤에 지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우리 해화역 시위랑 광화문 열기를 달궜던 그 시위 현장에서 나왔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호. 여성에겐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은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그 한국 측에서 이제 이쪽 그 온라인상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 그 리셋에서는 현장 활동가로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국 사이버 한사성에서 또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 활동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애로사항, 어려움들 그런 어떤 것들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리셋 대표님께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지금 현장 활동가들이 어떤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가를 너무나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셋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익명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얘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는 활동 완전 초기부터였는데요. 저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보고 사실 설립자분은 따로 계신데 그분이 텔레그램 내에서 성착취방을 그냥 검색했는데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말 수많은 단체방을 찾을 수 있었고요. 당시에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던 페미니스트나 아니면은 여성 활동가들 아니면은 여성 유튜버들이나 다른
정말 전방위적인 직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사실 좀 놀라고요. 저희가 이 N번방, 박사방 그리고 여러 다른 성착취 단체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잠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의 신변을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필요성을 느꼈고, 사실상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의 리스크를 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서 익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저희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리셋에 잠입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피해자를 시켜서, 피해자는 여성이니까요, 피해자를 시켜서 리셋에 들어가게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 활동 초기부터 나와왔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여성 혐오가 제대로 근절이 되지 않는 이상 여성 활동가들이 안전하게 실명과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일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슬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익명성을 유지하다 보니 공격을 그 이유로 또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주장은 저들이 떳떳하다면 익명으로 활동할 리 없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같은 범죄자라고 하거나, 처음에는 저희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었던 범죄자일 것이다, 혹은 저희가 포주라는 그런 욕설이나 비방까지 노출이 되었던 적이 있고요. 반면에 활동가들의 번아웃이나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공권력이나 시스템을 맞닥뜨릴 때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입법자들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지만 이걸 범죄가 아닌 자유권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지만 말을 바꿔보면 가해야 할 자유, 범죄를 저지를 자유라는 말이 되는데, 물론 모든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지만서도 여성들의 안전권 위에 어떤 여성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가하고 범죄를 저지를 자유가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 구조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되려면 한 피해자분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은 그 피해자분이 성적으로 난잡하다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불법 합성 사실이 같이 유포가 됐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본인이 난잡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이 법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주셨는데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조차 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가장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승희 센터장님. 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 단체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을 맡아서 여러 단체들, 60개 여성 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이제 피해 지원을 함께 하고 해오고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 120개 정도의 텔레그램 성착취 방들을 모니터링하고 이 이용자 수의 단순 합계가 25만 명에 달한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서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그 방의 공지사항으로 그 제 인터뷰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걸어놓고 집단적인 이제 모욕과 괴롭힘을 했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는 그런, 제가 직접 또 모니터링 하다가 경험한 목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처벌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때에도 이제 저희 단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제가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을 통해 했는데,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치권이 받아서 법을 만들어줬다. 당신들의 단체를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고 지켜보겠다는 이런 협박성의 메일들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별적인 괴롭힘들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집된 백래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선 방금 이제 김정현 박사님도 얘기 주셨었고
있고 이제 리셋 대표님도 이야기 주셨지만 결집된 형태의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단체까지 만들어서 페미니스트 개인에 대한 공격과 모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정치권과 공권력이 계속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누구든지 드러나서 말을 하면 바로 타겟팅해서 괴롭힐 것이다라는 메시지, 이것들이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또 활동에 대한 소진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알리스 그 프랑스 토론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안들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그 대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대응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되고 더욱더 유연하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여성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되는 여성연대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고 어떠한 상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상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온라인 공간을 여성연대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중에 그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없으실까요? 네. 저쪽 분에게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리셋 피해자 지원팀 팀장 정세지라고 합니다. 저도 대표님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선 얼굴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다큐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깨달았고 원래도 알고 있었듯이 직업과 처지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가해와 폭력이 상당히 이 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이버 스토킹과 유포 협박에 대한 상담을 오늘도 하고 왔는데요. 불법 촬영도 요새는 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사이버 스토킹이라던가 온라인 그루밍 아니면 이런저런 성착취물에 대한 유포, 온라인 언어 성폭력 등은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그것이 범죄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경찰을 찾아가더라도 뭔가 이게 지금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유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수사를 반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측면도 피해자들 분들을 돕지 못할 때 번아웃이 좀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싶고 가해자를 잡고 싶으시다, 처벌을 하게끔 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타 다른 법안들로밖에 현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경우 상당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한 분께서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경찰을 방문하셨을 때 트위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만 2시간 반 동안 설명하셨다는 내용을 다큐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마찬가지로 해보았었거든요. 경찰을 방문하였는데 이 텔레그램이 뭐예요? 디스코드가 뭐예요? 이 채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터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없으신데 이 가해 유형에 대한, 가해 내용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실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충분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DC 인사이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상당히 많은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많은 성착취물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DC 인사이드에서 투명성 보고서 같은 거를 이렇게 내다 보면은
실제로 일어난 가해에 비해서 투명성 보고서는 상당히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네 사이트가 깨끗하다고 하는 건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바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랫폼에도 확실히 제대로 된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느끼는 건 텔레그램에서도 한국방이 아니라 중국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가 점점 더 하나의 나라 혹은 특정 유형의 피해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글로벌한 사회가 되고 그런 플랫폼이 발달할수록 다양한 교류의 기회로 이용하기보다는 가해자들은 그걸 더욱 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네, 더욱 많은 피해물들을 가질 수 있겠네 식으로만 본다는 점이 상당히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점을 느껴서 가끔 조금 힘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명확한 방향과 함께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성연대를 좀 다져보고 그리고 학교 측이라던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여성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에서 어떤 현황, 실태, 그리고 그런 어떤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나 대책,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 영역, 여성운동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활동 현황, 그리고 그 현장활동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현장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패널 5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제 찝어주시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 활동가 한 분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에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고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소라네코발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시작으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을 해왔다가 지금은 현재 IT 기업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이제 활동가 간의 연대가 중요한 점, 이게 특히 백래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1년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포항공대에서 강연이 이제 예정이 되었다가 이제 남초 사이트에 대한 이제 거센 공격으로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실명이 밝혀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남성들이 제 얼굴을 올리거나 이제 살해 협박을 한다거나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이제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성 전진 공동행동이라고 이제 연대체가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연대가 이제 있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연대 부분에서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여성들 간의 연대가 조금 더 이제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 부분에서 매우 공감이 간다라는 말씀을 조금 얹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명으로 실명으로 활동하시니까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안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철폐를 위해서 과연 어떤 점에 여러 가지 다 지금 현재로 보면 모든 게 미흡하고 부실한 상황에서 모든 게 중요하고 모든 게 좀 더 많이 확충되었으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러한 어떤 이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 철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5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의 클레르 기호 우리 대표님, 총장님께서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롭고 그리고 한국의 경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진심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교류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들의 투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문가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적인 투쟁입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남녀 사이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페미니즘적인 이런 남성들에 대해서 남성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다고 알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특히 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도 현실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미래 세대들을 좀 구조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여성들의 그리고 남성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자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린이들을, 미래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 제도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런 포르노그래피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런 포르노그래피를 보기 시작하는데 12살인 어린아이들이 3명 중 1명은 이미 포르노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포르노 이런 영상물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매매 알선과 그리고 강간을 소재로 하는 이런 제작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리를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더러운 여자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의 그런 핵심에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지금 어볼리셔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매매 알선자들을 처벌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볼리셔니스트 모델이 프랑스에서 채택된 이후로 스웨덴이나 유럽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도 채택이 되고 있고, 남녀 평등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스 개호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클레르 기로가 이야기한 것과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이 치외 법권적인 지역이 아니라 분명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프랑스에는 법이 있지만 그 법으로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이들이 고소를 하러 왔을 때 피해 상황을 이야기를 왔을 때 이들에게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850건의 이러한 2,500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스터피샤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피해자들과 같이 경찰에 갔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사진을 왜 보냈냐, 그 사진을 어떤 이유로 보냈냐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들에게 더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강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성차별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성들을 진정한 피해자로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무지를 우리가 완전히 해체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되고, 분명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텔레그램이든 스냅챗이든 여기서 사용되는 디지털 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성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니들이 그 플랫폼에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대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피해자로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됩니다. 디지털 툴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더 이상 치해법권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측 김정희 박사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온라인 세계에서 경찰 조직은 너무나 작구나, 경찰이 정말 조금밖에 없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하여튼 처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상세해지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론장의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노력과 공적인 노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큐에서도 미투 운동 같은 고발의 중요성 이야기하셨었고, 이런 다큐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의 대응보다는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서 혐오의 대상이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 자체가 개토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혐오가 작동하는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플랫폼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차별에 기반한 혐오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라든지 온라인 성폭력의 금지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정지, 접근 제한 이런 조치 규정을 두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는 하고, 이런 규정 없는 곳은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이 사회에 널리 퍼진 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에 대한 비난은 금방 차단이 되지만 여성 혐오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도 방치되거나 대응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것들, 차별의 구조의 존재 자체가 이 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가 작동이 될 때에도 차별의 구조가 그 조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좀 더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사인가, 무엇이 여론인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용자의 선택에 기한 것만은 아니고 상당 부분 알고리즘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은 온전히 자동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에 불과한 것도
아니죠. 한국에서는 이루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설정된 AI 채팅 친구 서비스가 생겼다가 이 친구가 혐오를 실천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기도 했었죠. 사실 현실에서의 혐오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던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공간의 속성 자체가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차별과 혐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위험이 높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자리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알고리즘 설계에서부터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승희 센터장님. 네, 인사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현황들을 들을 수 있기도 했었고 또 프랑스의 현황이 한국의 현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사이버 성폭력을 주제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올 때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아닌 사이버 공간의 성적 괴롭힘에 초점 맞춰진 자리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를 저 또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돌아가서 저희 동료들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들 혹은 나눌 수 있었던 얘기들을 더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폭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실 하나만 꼽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개를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피해 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처벌법을 새롭게 만들고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그것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입법해내서 더 이상 2021년을 넘어서 2022년에는 그 이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백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이 없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을 여성들이 마주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성폭력 과 성적인 괴롭힘, 여성 혐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업자들을 단순히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더욱더 적극성을 발휘하는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적인 접근, 여성 혐오를 공적으로 다루고 교육이나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런 문화적인 접근 너무나 중요하고 아까 김정희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론장을 더 확장시킴으로써 이제 혐오를 개토화시키는 것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이제 어떤 운동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의 새로운 심일성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까지 함께. 예, 우리 그 리셋 대표님, 네, 죄송하지만 한 2분 정도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리셋의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셋은 사실 두 가지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뭐 이제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준말이면서도 사실 다시 세운다는, 그러니까 rese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시 세우는지 이것은 강간 문화로 인해서 잃어버린 여성들의 디지털 공간상에서의 안전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담아서 지은 이름인데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여성 대상 폭력을 근절하려면 사실 답은 명쾌합니다.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해서 디지털 기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여성 인권, 페미니즘 교육해서 여성들도 사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DSO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포항공대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포항공대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 활동가를 초대해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 강연을 열려고 했는데 이를 가지고
페미니스트를 왜 부르냐라는 정말 황당한 주장부터 시작하여 포항공대 내의 남학생들이 제가 방금 정말 많이 언급했던 DC 인사이드라는 남초 커뮤니티에 이를 고자질하였고 DC 인사이드의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이 강연 자체를 취소시키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강연을 취소시키라는 요구를 했고 이걸 포항공대에서 받아들인 일인데요. 사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초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이 아닌 디스코드라는 다른 앱으로 이동을 했을 때 저희가 급하게 3일 만에 찾은 성착취 단체방이 100개가 넘었고요. 그 안에 가해자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각 방에 누적해 합산을 했을 때. 30만이라는 숫자는 물론 개개인 가해자의 처벌과 각 처벌법 그리고 어떠한 제도적 개선점이 분명히 필요하지만서도 이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 그냥 자리 잡아 버렸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면은 전 세대적인 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 내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여성 인권에 대해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해서 제도 입법자들이 여성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이제 ISP 사업자나 아니면 가해자들을 선회해주거나 그들의 책임을 덜어주려 하면서 여성들을 사실상 제물로 희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그만두게 해야만 전반적으로 범죄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간이 이미 한 20분을 넘어서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양국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어떤 차별과 폭력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실질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여성 혐오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플랫폼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연대, 여성운동과 시민사회와 또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있는 각각의 영역에 있는 그 책임자들의 어떤 그 연대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가 일단 세계적인 연대를 이끌어내는 첫 출발점, 그러니까 한국과 프랑스가 그 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이제 기원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 클레르 기호 총장님과 그리고 알리스 개호 대표님 그리고 김정혜 박사님 그리고 서승희 센터장님 리셋 대표님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최를 하신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